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해 해임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사측에 3천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요구했습니다. 아워홈의 남매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현대가 정대선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HNINC가 자금난으로 법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HINC 측이 신청한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전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카카오와의 SM 인수 과정에서 사들인 SM 지분 전략을 카카오가 진행하는 공개 매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노사가 진행하던 임금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노동쟁의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들을 분석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오다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서 경영권 분쟁에서 결국에는 패배했었죠. 네. 그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아워홈 측에 3천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구 전 부회장이 아워홈의 최대 주주로 현재까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워홈의 일단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요. 고 구자학 아워홈 창립자의 자녀 4남매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남인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38.56%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고요. 구지은 부회장이 20.67%, 차녀 구명진 씨가 19.60%, 장녀 구미연 씨가 19.28% 순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사측에 2,966억 원의 배당금을 요구했는데요. 비상장 회사인 아워홈은 지분 3%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의 주주 제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건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 4일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2,966억 원의 배당 요구를 안건으로 다뤄야 합니다. 구 전 부회장이 요구한 배당액 2,966억은 지난해 아워홈 순이익 255억 원의 11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아워홈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2,240억 원보다도 많은 규모인데요. 이 안건이 가결될 경우 구 전 부회장이 받는 배당금은 1,144억 원 규모입니다. 반면 아워홈 측은 배당 30억 원 지급을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두 안건이 표 대결을 벌일 전망입니다. 네, 양측에서 요구하는 액수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네요. 네. 사실 그 아워홈은 지난 21년인가요? 당시 이제 남매의 난으로 경영권 분쟁으로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제 구 전 부회장이 패배를 했고 해임이 됐죠. 경영권 회복이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고액의 배당금이라도 좀 챙겨보자라는 속셈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2021년 6월에 구 전 부회장은 여동생 3명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했고 이후에도 갈등을 계속해서 빚어왔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무산됐었고요. 지난해 3월에는 회사를 상대로 1,000억 원대 배당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당시 주주총회에서 구 전 부회장의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배당금과 관련해 표 대결을 펼치게 될 텐데요. 지분 구조상으로만 보면 38%를 가지고 있는 구 전 부회장이 유리하지만 장녀 구미연 씨와 차녀 구명진 씨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만약 구 전 부회장의 안건이 통과된다면 아워홈은 경영상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현대가의 3세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으로
더 유명한 분이시죠. 네. 정대선 씨가 지금 현재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 HNINC가 자금난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 기자, 지금 현재는 이 회사가 법인 회생을 신청한 상황이라고요? 네, 법조계에 따르면 이 HNINC는 지난 2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HNINC 측이 신청한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전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일단 채무자의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면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날 때까지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법원은 법정 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3자 인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뒤에 보전 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재산 보전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 기자, 사실 그 HNINC가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는 좀 생소한 회사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HNINC는 써낸빌, 해리엇 등의 브랜드를 가진 중견 건설업체입니다. 최대 주주가 노현정 전 아나운서를 아내로 둔 정대선 씨로 이 회사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HNINC는 주로 소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테라스 하우스 등을 시공을 해왔는데 최근 화성 동탄 2신도시에 준공한 주상복합에서 입주 지연과 부실 시공 논란으로 입주자들과 또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HNINC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고 신규 사업도 거의 없었다는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의 전쟁이 상당히 치열했었죠. 결국에는 카카오가 SM의 경영권을 가지고 가기로 하면서 일단락이 됐는데 하이브가 그간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사들였던 SM 지분의 전량을 카카오 측에 결국에는 넘기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하이브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하이브가 보유 중인 SM 지분 19.52% 전량을 즉 375만 7,237주를 카카오가 진행하는 공개 매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의 처분 목적에 대해 SM 경영권 취득을 철회함에 따라 지분의 공개 매수 참여 후 일부 또는 전부 매도를 결정했다라고 처분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이수만으로부터 주당 12만 원의 지분을 인수해서 약 4,500억 원가량을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주당 15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이번에 하이브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공개 매수로 매도하면 약 5,636억 원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1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셈입니다. 예. SM 인수전이 카카오의 경영권 취득으로 결론이 난 이후에 SM 주가가 11만 원 아래까지 폭락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가 장내 매도 형식으로 15%가 넘는 지분을 처분한다면 SM 주가 하락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돼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카카오의 공개 매수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하이브가 카카오의 SM 지분 전량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카카오가 최대 35%까지만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목표 물량을 넘어설 경우 안분 비례 방식으로 매수 물량을 할당하고 초과분은 매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 역시 이에 대해 SM 지분 처분 후의 소유 주식수와 지분 비율은 공개 매수 종료 후 실제 처분 주식수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 공개 매수 참여 물량이 35%를 초과할 경우 하이브는 어쩔 수 없이 SM 주식 일부를 계속 보유하게 되는데요. 잔여 SM 주식의 규모는 오는 28일 공시될 카카오 공개 매수 참여의 경쟁률에 달렸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공개 매수 기간 종료 후 SM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이전인 8만 원대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삼성전자의 그 임금 협상에 대해서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지금 노사가 진행하던 임금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오 기자, 노사 간의 주장이 각각 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 노사 임금단체 협약 10차 교섭이 지난 23일 열렸는데요. 결렬됐습니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등 주요 쟁점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측은 노조의 기본 인상률로 2%대 초반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해서도 노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근로시간 면제는 근로자 대표의 조합 활동이나 노동관계법상 대표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경우 노조는 1,800명 기준 11,000시간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1,800명 기준 7,000시간을 제안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복리후생을 확대하거나 인상률을 높여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측이 복리후생은 확대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인상률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노사 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조 측에서 지금 노동중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조는 다음 주 중으로 이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 중노위는 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갖는데요. 조정 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2회에서 3회의 사전 조정을 실시합니다. 이어 중노위는 노사 양쪽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에 본 조정을 개최해서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요. 한쪽이라도 거부해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쟁의권을 얻게 됩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각각 10일에서 15일 이내에 조정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불안정한 주식시장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면서 배터리 산업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체죠.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오 기자, 그동안 미국 애리조나 공장 투자 계획이 좀 보류가 됐었는데 네. 이에 관한 이야기도 오늘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3월 애리조나주 퀸크리크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는데요. 3개월 뒤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면서 전격 보류한 겁니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오늘 주총을 마친 뒤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투자를 보류한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계획과 관련해 조만간 의사결정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북미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할 때 애리조나 공장 건설이 조만간 다시 추진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LFP, 리튬 인산 철 배터리 양산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 LFP는 기존의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아서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 부회장은 올해 안에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배터리가 일부 나오고 자동차용은 2025년쯤에 나올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권 부회장은 완성차 업체들과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핵심 전략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유수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함께 230기가와트 규모의 합작 법인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과 글로벌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2022년 말 기준 385조 원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사회이사로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고요. 제3기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네, 요즘에 주총 위크다 보니까 역시나 주총 관련한 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도 주총 관련 소식인데 어제 신한금융지주의 주총이 있었죠. 이에 이어서 오늘은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까지 주총이 좀 연달아서 있었습니다. 먼저요, 오 기자. 우리금융지주 오늘 임종용 신임 회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신임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선임됐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장 등의 국직한 관료 이력으로 내정 당시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
자문사 ISS는 관료라는 이유로 반대하려면 정부 영향력 등의 반대파가 주장하는 우려에 설득력 있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임 회장의 선임에 찬성 권고를 했습니다. 임 신임 회장은 우리금융 최고 경영자로서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앞서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은행장 자리도 비어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임 신임 회장은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작동시켜 나갈 것이다라면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절차나 방법을 확정해 바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나 또 보험사 인수 등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금융주총에서는 정찬형 사회이사의 연임 안건이 의결됐고요. 윤수영 후보와 벤처캐피탈 전문가 지성배 후보도 신임 사회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네, KB금융의 주총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KB금융의 노조가 추천한 사회이사가 선임이 되느냐 마느냐 문제였습니다. 자, 오 기자, 이번에도 노조가 추천한 사회이사는 결국에는 주총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요? 네, 지난달 30일에 이 KB금융 노조는 KB금융 이사회 사무국에 임경종 전 수은인리금융 대표를 사회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의 주주 제안서와 위임장을 제출했는데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노조는 17년부터 2022년까지 노조 추천 또는 우리사주조합 추천 등의 형태로 5차례에 걸쳐서 사회이사 후보를 내세웠는데요. 모두 표 대결에서 패배해왔습니다. 이번까지 포함해서 KB금융 노조의 사회이사 추천은 6번째 무산됐습니다. 또 노조는 최근 우리금융의 관 출신 외부 인사가 회장에 선임되자 관치금융의 우려가 높아졌다고 지적하면서 낙하산 대표이사 선임을 방지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 역시 한 자릿수의 찬성률을 기록하면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특히 노조의 사회이사 후보 추천의 경우 이번이 6번째 도전이었지만 매번 찬성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해서 주주 가치 제고라는 주주 제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노조의 주주 제안과 관련해 5년에서 6년 같은 결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찬성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개인이나 조직 논리에 매몰되지 않았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노조의 주주 제안 안건 2건 외에도 사회이사 신규, 재선임 안건과 퇴직금 규정 제정 등의 안건은 모두 80% 가까운 찬성률로 주총을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금융의 주총도 있었는데 네. 하나금융의 많은 주주와 투자자들이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분기 배당을 오늘 결국에는 의결을 한 점인데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신한과 KB금융에 의해서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3번째 금융그룹이 된 거죠. 네, 하나금융은 기존 정관상 매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 배당만 했는데요. 이번 주총에서 분기 배당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9월 말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로 분기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분기 배당은 자사주 소각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으로 손꼽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간 배당보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기존 주주에 대한 배당률을 높여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배당 성향에 민감한 해외의 큰손 투자자 확보에 보다 용이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3조 5,52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실현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발 은행 리스크로 인해서 은행주가 많이 좀 빠졌었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8번째 소식도 하나은행 소식입니다. 하나은행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했었던 인사 담당자들이 법원에 넘겨졌었습니다. 자, 오 기자,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유죄가 확정이 됐다고요? 네, 이 4명의 하나은행 인사 담당자들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은행의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요. 1심과 2심은 이들이 만든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장치였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그리고 전 인사팀장이었던 오모 박모 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이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네.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성인데 네. 이거야말로 정말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 내용을 들어보면요. 취업난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들의 범행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겐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했지만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함 회장은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계 주요한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다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